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뇌피셜로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랑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고 좀 그런 내용들 조합해가지고 망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컨텐츠를 좋아라 해요. 그 미중 갈등, 2010년대 들어서 시작된 오바마 정권 때죠. 힐러리 국무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그 피보트 아시아 전략. 예, 그거부터, 그때 당시 얘기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 대결에서 실제 무역 대결까지 오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리포트는 한화증권에 여기 쓰신 분이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김일구 센터장님 이름으로 나와 있네요.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근데 한화증권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 뭐 한국경제TV나 머니투데이나 이제 경제 채널 크게 안 가리시고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2011년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중국 압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이 경제적 갈등이 본격화된 국면은 2015년입니다.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자넷 옐런이었는데 2015년 12월에 9년 반 만에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딱 올리게 됩니다. 2015년 12월. 이제 신흥국에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이탈한다. 선제 제시를 해왔었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정도로 그런 금리 인상의 조건이 다 만족됐었고, 미국은 그런 거를 다 만족할 정도로 경기가 올라왔지만 신흥국들은 안 그랬거든요. 아직 그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른 신흥국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가 딱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 금리가 빡 오르고 달러화도 미국 금리 상승 매개로 2014년부터 아주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그때 당시에 중국 상황을 보면 중국은 2008년에는 오히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국은 폐쇄 경제잖아요. 그 개방 경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후강통이다 성강통이다 하면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고 그 거대한 경제가 전부 다 폐쇄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 중국한테 미친 여파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넘어오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자체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성장 기조에 빠지게 돼요. 7% 경제 성장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끌어다 쓰게 됐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사업 하는데 3만 원 벌어요. 수익을. 여기서 100만 원 넣으면 3만 원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빚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1억을 때려 넣은 거죠. 100배죠. 그러면 300만 원이 벌잖아요. 그렇게 성장률을 빚을 끌어다가 넣어가지고 성장률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지방정부건 정부건 국유기업이건 할 거 없이 부채가 굉장히 껴있는 상황. 이런 것이 이제 2010년대 초반의 중국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버리니까 얘네는 중국은 진짜 너무 아픈 거죠.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완전하게 긴축 정책, 방만해진 통화량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쓰는 거고 중국은 그거에 맞서서 완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지준율이라는 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00만 원 있어야지 영업을 돌릴 수 있었다면 계속 낮춰져가지고 내가 은행에 100만 원만 있어도 대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유동성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돈을.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2015년 내내 2014년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준비해 왔고 유럽, 일본, 한국, 우리나라도 포함하고 전부 다 완화적인 상황이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죠. 유럽이나 일본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풀어져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면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돈이 나가잖아요. 채권은 들어오고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다가 돈을 뿌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유동성을 완화하고 있었죠. 유럽이랑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다른 나라들은 완화로 가고, 유럽이랑 일본은 완전히 마이너스 금리 수준까지 낮춰버리고, 자산 매입까지 하고, 통화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환율 전쟁 시대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때
경제 채널 틀면 환율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환 얘기밖에 안 나왔고, 지금처럼 무역이나 어떤 제조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보다 통화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화폐 자체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인기 있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자산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 전 세계 시장이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배럴당 29불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의 30불 아래 30불을 깼었어요. 미국 G2에다가 유럽, 일본까지 가세한 환율 전쟁 계속되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주식시장이 다 흘러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승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그 중에 중국 상하이에서 2016년 2월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려요.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환율 전쟁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이쪽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합의가 이뤄지고 그 후에 일본에서 열린 G7 때도 우리가 통화 전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이런 합의가 이뤄지게 되죠. 그게 2016년 상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환율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봉합되기 시작하는 서로의 상호 경제 구조에 무리를 주는 정책들을 펼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경제 상황들이 좀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고 미국에서는 그 전부터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미국이 혼자서 앞서 나가는 인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런 점도표나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맞춰서 따박따박 그냥 우리 스케줄 맞춰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16년 12월에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그런 와중에 이제 2017년 들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집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정책의 거물 두 명을 자리에 앉히게 되죠. 한쪽에는 피터 나바로, 한쪽에는 게리 콘. 예. 근데 이제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은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 아주 강경한 사람이고 게리 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두 사람을 딱 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해 연말에 게리 콘이 온건파였던 자유시장주의자였던 게리 콘이 경질되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완벽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책 방향을.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25% 때리고, 중국에서도 열받으니까 미국산 들어오는 거 25% 때리고, 7월에 340억 달러, 8월에 160억 달러였죠. 8월에 160억 달러, 또 관세, 이번에도 25%, 중국도 25%, 그 다음에 9월에는 들어오는 100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10%를 먹이고, 중국은 600억 불이었나요? 관세 10% 먹이고, 이러면서 7, 8, 9월 완전 그 미중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죠.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적자를 줄여야 할 만큼 그만큼 수지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밖에 안 돼요. 뭐죠?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니까 미국이 적자를 안 보게 되면 전 세계 달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쵸? 기축통화국으로서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라는 입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달러화를 공급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시뇨리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통화를 발행하는 주체가 얻게 되는 이익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쓸 수 있는 달러가 생겨서 좋은 거고 미국은 시뇨리지를 얻어서 좋은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한 나라들 간의 재협상 결과를 따놓고 보면 백악관이 서로 상호 교역국 간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결국에 관세를 부과한 거는 무역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없앰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선례가 있죠. 이렇게 한 선례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많이 가져가던 시대,
이때에 압박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냈었어요. 그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같이 관세 때리면서 버티기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그닥 거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으로 부품 나갈 때 부과되고 미국 들어올 때 관세 들어오죠. 소비하는 곳은 미국이 제일 커요, 소비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세 전쟁의 피해를 누가 보게 되냐? 미국 시민들이 보게 된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많은 단계에서 이미 중국이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발라내서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부분에는 부과 안 하고 인위적으로 중국을 떼내기 힘들게 된 지경에 됐을 수도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1월부터 원래 계획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그거 규모가 지금 1,000억 불의 3배 가깝거든요. 2,600억 불의 중국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또 부과할 계획이었어요. 그 중국의 공장이 나가 있건 원자재건 뭐건 중국을 통한다는 자체만으로 시장성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들어오고 만약에 원자재 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처를 찾아보고 압박 수위를 더 높이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중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이거 빼고 이게 아니라 우린 그냥 다 때려. 다 관세 다 때릴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다 발라내.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가 원래 구상했던 계획이죠.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데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이 G2 관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무역 흑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미국한테도 약점이긴 해요. 약점인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미사일도 못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버티기로 가면서 서로 피해만 커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분리해 내려면 미국의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던 아니면 중국 말고 베트남 뭐 이런 데로 가던 메콩강 그쪽으로 가던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큰 그림이 2008년부터 그려져 있었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들어가니 많이 하면서 일본은 들어갔는데 우린 못 들어갔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언론에서 얘기가 많았죠. 이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팽창을 막을 만한 이런 교두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론이 안 좋은 거를 보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탈퇴하게 되죠. 탈퇴. 예. 어쨌거나 중국을 떼내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수입처를 확보를 해야 되고 수입선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세안에 속해져 있는 국가들과의 어떤 협약은 필수적인 상황인 거죠. 여론 문제 때문에 탈퇴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기를 보이지 않는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TPP에 대해서 다시 가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다시 대두된 거죠. 11월 17일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제 관세 전쟁을 끝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뻥카였죠. 그런데 우리는 파트너들을 부채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더 좋은 경제적 옵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이제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한테 회유적인 말을 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억제 정책 차원에서 이제 피보트 아시아 그 정책 차원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달러 패권의 시대가 끝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그때 숭홍빙 그 책 어디 화폐전쟁 이 책이 2008년 9년 그때 나왔죠. 이슈가 되고 이제 미국은 끝났다. 자본주의에 대한 게 막 끝났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는 자본주의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의 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TPP에 대응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RCEP, 이 RCEP 구성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거기다가 아세안까지. 그 아세안 있죠? 그 동남아 10개국. 그 TPP가 이름을 바꿨는데 TPP는 CPTPP. CPTPP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CPTPP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RCEP랑 CPTPP 간의 패권 경쟁이 미국과 중국 이렇게 1대1 그러니까 G2 간의 경쟁이었다면 그 전까지 이제 이것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휴전을 하고 지금 휴전을 한 상태인데 휴전 이후에 미국이 CPTPP에 다시 가입을 하면서 RCEP랑 경제적인 서로 이런 공동체들 간에 좀 더 큰 규모의 경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 금리라는 거를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미국은 시니어리지를 얻는 기축통화 국가니까.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중국이랑 홍콩이에요. 둘 다 중국이죠,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간에 한번 휘청한 다음에는 엄청나게 디레버리징에 신경 쓰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대출 태도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내주는 거를 쉽게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증가를 막았었죠. 근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 수요가 둔화되니까 중국은 미국에다가 계속 공급하면서 돈을 벌던 나라인데 미국에서 수요가 둔화되니까 경제 위기로 그러니까 중국도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채를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홍콩으로도 대륙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한 곳이 홍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딱 올리게 되면은 홍콩이랑 중국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중국은 폐쇄 경제라서 미국에서 금리를 딱 올려도 얘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진 못해요. 반대로 홍콩은 어때요? 홍콩은 소규모지만 개방 경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홍콩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이랑 그냥 달러랑 연동돼 있어요. 완벽하게. 이거 패그돼 있다 그러는데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러면서 1983년부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7.75에서 8호 사이에서 완벽하게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금리가 올라가면 홍콩 달러도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미국 금리가 2%고 홍콩 금리가 1%면 홍콩에서 돈을 왕창 빌려다가 미국에다가 넣으면 그냥 1%의 무위험 차익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홍콩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리면 홍콩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가다가 일본처럼 버블 붕괴를 겪거나 아니면 홍콩이 패그제를 포기한다는 거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가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홍콩은 앞으로 몇 달만 더 버티면 되는 거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린다면 경기 외적인 이유로도 계속 끌어올리게 된다면 홍콩은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계속 높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감세 정책을 쓰고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성장을 위한 게 이유가 됐건 아니면 어떤 그 외에 정책적인 전략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건 어쨌거나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중국이랑 홍콩 이런 나라한테는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굉장히 연동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2016년부터 미국은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거들어 들이면서 재정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계속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실업률을 한번 볼까요? 실업률을 보면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차트 보시면 나오는데 실업률이 지금 3.7%예요. 지금 3.7%로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고
빼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재정까지 풀리게 된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여튼 여기까지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한번 흔들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이 자기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진입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면서 미국에서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통화전쟁에서 무역전쟁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엮여있는 우리나라의 전망까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뭐 재미가 있는 분은 재미있을 거고 재미없는 사람은 재미없겠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될 거고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